네, 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 튜토리얼을 제가 스케줄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UX는 나와 있고요. 제가 UX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깃허브에는 올라가 있어요. 깃허브에는 올라가 있고, 지금 뭘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홀랩인데, 그러니까 저기 주방 앱이 아니고 홀앱인데, 홀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도 뭐 하나 이상이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덕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리덕스 사용법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이 다르죠. 제가 이거 UX 나오기 전에 한 거라 가지고 제가 뭐 엄청 체계적으로 준비는 못했고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그냥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화면, 이 에디터 화면이 이제 실제 코드고요. 얘를 좀 크기를 줄여볼까요? 크기를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도 같이 띄워놓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은 일단은 화면 분할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못 받았는데 대충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를 비교해 보면 한 제가 볼 때는 2대 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2대 3 분할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라이브 코딩을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일단은 앞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쓰시게 되는 컴포넌트가 이제 뷰 컴포넌트일 거예요. 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바로 임포트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 디폴트로 제공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커스텀 컴포넌트가 있고 이제 이렇게 바로 제공되는 네이티브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이티브 컴포넌트 많이 쓰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공통되는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묶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도 대부분 이런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컴포넌트를 두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타일을 줘야 되는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스타일을 주는 방법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수로 빼서 여기 보면 컨스턴트는 저기 변수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컨스턴트로 스타일을 정의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인라인으로 여기서 바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정의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이 뭐라 그러나 이 괄호를 두 괄호 브래켓을 꼭 이중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중으로 써주게 되면 되고요. 사이즈를 정하는 단위는 플렉스입니다. 플렉스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2대3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2대3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비율을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해서 각각 그 색깔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탕화면이 되게 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회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박스 형식이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겉에 뷰가 있고 뷰 안에 다시 뷰가 들어가고 그리고 뷰 안에 다시 뷰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자 안을 채우듯이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이 회색이니까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바꿔주면은 색깔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플렉스 사이즈 2짜리가 왼쪽 박스고 3짜리가 오른쪽 박스니까 우리는 로그인 버튼은 3짜리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만으로는 지금 그 전체 화면을 쓰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대로 그냥 만약에 여기서 텍스트로 뭐 코스카 스시를 입력을 하고
만약에 컴파일을 이제 돌리게 되면은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좀 걸립니다, 시간이. 일단은 저희 회색이 됐죠. 회색은 됐는데 또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네요. 이 플렉스 레이아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CSS 플렉스 박스 찾으면 구글 검색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다큐멘트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플렉스 디렉션인데, 플렉스 디렉션은 보통 웹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디폴트인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플렉스 디렉션을 이제 수평 방향으로 하겠다 선언을 해주면 이제 좌우가 바뀌게 되죠. 이제 위아래로 정렬되어 있던 게 좌우로 정렬로 바뀌게 돼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왼쪽 박스는 분명히 수평폭은 2가 맞아요. 2가 맞는데 위아래로 전혀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블루 박스도 위아래로 전혀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안에 다시 한번 뷰를 첨언을 하는데, 이럴 때 그냥 지금 이건 좀 특이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플렉스 사이즈 2를 주는 거를 가지고 2를 주면은 그러니까 지금 100으로 가면은 40%를 말하는 거, 이거 60%를 말하는 건데, 얘는 지금 경쟁자가 없잖아요. 원래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이 경쟁을 하는데, 얘네 둘이 하나의 100%라는 그 공간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얘가 40% 얘가 60%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플렉스 1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옆에 이 같은 레벨에 이 레벨에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경쟁자 없는 상태에서 플렉스 1을 지정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체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플렉스가 1이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윗단 컴포넌트에 플렉스 1이 선언되어 있는 거는 화면 전체를 쓰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전체를 쓰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도 여기서도 왼쪽 그 가로폭 40% 박스에 세로까지 100%를 이 뷰가 다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컴파일이 안 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가끔씩 저장한다고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에서 항상 이게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하시고 개발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엑스포를 안 쓰고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를 바로 쓰게 되면은 딜레이가 굉장히 적은데, 엑스포라서 이게 좀 느린 게 단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박스, 플렉스 1로 지정되어 있는 이 박스가 사이즈가 100%가 되면서 덩달아서 이 컨테이너 사이즈도 레드가 100%를 먹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렉스를 1로 지정해주고, 저장을 해서 컴파일을 시키면 사이즈가 100%를 먹게 되겠죠, 얘가. 대신에 이제 상단 정렬이 될 거예요. 예, 똑같이 상단 정렬이 되죠. 이거는 디폴트로 플렉스의 그 정렬 방식은, 정렬은 두 가지로 하거든요. 가로 정렬은 justify content로 하고, 세로 정렬은 align items로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디폴트 플렉스 디렉션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플렉스 디렉션이 로일 때는 justify content가 가로 정렬이고요, align item이 세로 정렬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맨 처음에 로그인 박스가 화면 정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 center를 제가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리고 반대로 플렉스 디렉션이 디폴트인 칼럼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리액트 네이티브는 디폴트 디렉션이 칼럼이라 그랬잖아요. 로우가 아니고. 칼럼일 경우에는 justify content가 세로 정렬이 되고 align item도 가로 정렬이 됩니다. 이게 항상 좀 가끔씩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 코딩 해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 둘 다 원하는 대로
이제 가로폭만 40%를 먹은 게 아니라 세로까지 이제 100%를 다 먹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 확인은 됐으니까 이제 정렬을 실제로 제대로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코스카 스시 같은 경우도 일단 칼라를 줘야겠죠. 칼라 화이트를 주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 볼드가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 볼드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진을 좀 줘볼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좀 크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30을 적용을 해볼게요. 예, 또 컴파일이 들어가고, 예, 코스카 스시 뭐 사이즈가 30인데 상당히 크긴 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또 정렬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뷰 컴포넌트로 텍스트 컴포넌트를 한번 감싸 볼게요.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 너무 큰 것 같으니까 24로 줄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넣고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여기서는 그라데이션 넣는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스카이 블루로 주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패딩을 주는데 패딩을 한 10을 줘볼게요. 그리고 이제 가로 정렬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 우측 정렬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측 정렬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뷰 컴포넌트의 기본 디렉션은 칼럼이에요. 로가 아니고. 그래서 가로 정렬을 할 때는 얼라인 아이템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플렉스 엔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또 좀 기다려 보면은요, 업데이트가 될 텐데. 예, 지금 하늘색으로 해서 오른쪽 정렬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 정렬은 됐는데 위아래 가로로 더 커져야겠네요. 그래서 플렉스 그리고 색깔도 웬만하면 비슷하게 맞추면 좋겠죠. 그리고 위에서 좀 띄워야 되잖아요. 위에서 띄울 때는 단순하게 가야죠. 이제 라인이 많아지니까 라인을 좀 줄바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20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글쎄 이 컬러가 실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나중에 색깔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린으로 할게요. 그린으로 하고 20을 주면은 대충 비슷할 것 같고요. 위아래 이제 그 폭을 띄워야 되니까 마진을 좀 줘보겠습니다. 마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100 정도. 여기 돌아갔고 화면을 보시면 그린 됐고 위에서 100 정도 띄워줬고 코스카 스시 됐죠. 그 왼쪽은 대충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다시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요런 상자가 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텍스트 레이블이 들어가 있고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 있고 버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버튼하고 텍스트 박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블루랑 스카이 블루 다 지워줘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뷰를 정의를 할 건데, 그리고 이 플렉스 박스 안에 아까 이제 디폴트로 위아래 정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justify content를 센터로 해주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요 뷰는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위아래 가운데 정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내용이 스태프 네임. 자, 그러면 여기서 스태프 네임을 하고 버튼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텍스트 인풋이 필요하네요. 리액트 다큐멘테이션에 가면은 있어요. 다 이렇게 텍스트 인풋 쓸 건데, 이 스타일링은 다시 해줘야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으니까 크게 상관없겠고, 가운데 정렬할 거니까 마진도 필요 없을 거고요. 얘 텍스트 스타일만 좀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스타일은 역시 컬러는 화이트로 할 거고, 폰트가 뭐 특별히 볼드도 아니고 사이즈가 크지도 않으니까 디폴트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있네요. 테두리가 있으니까 보더 컬러를 뭐 대충 뭐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이건데 이걸 넣어보고요. 그리고 온 체인지 텍스트, 이거는 다큐멘터리 직접 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그리고 여기 밑에 그 버튼하고도 간격이 띄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가 로그인이죠. 로그인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튼도 스타일을 줘야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마찬가지 그린으로 한번 줘보고요. 이렇게만 해서 한번 뭐 얼추 비슷하겠지만 많이는 안 비슷할 거로 기대되는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역시 에러가 떴네요. 자, 왜 그랬냐면은 이거를 임포트를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또 에러가 났죠? 예, 스테이트 에러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스테이트를 해놓고 귀찮아서 안 했더니 역시 문제가 생기네요. 자,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줘야죠. 스테이트에는 이제 제가 텍스트로 빈 텍스트를 저장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젠 되겠죠. 네. 지금 보면은 되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기대했던 모양은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뭐 로그인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도 그린이 아니고요. 이게 다큐멘테이션을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다큐멘테이션에 그 버튼 색깔은 지정하는 방식이 다르게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다 좋은데, 얘가 지금 이 가운데 들어간 요 박스가 지금 너무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지금 폭을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얼마를 해주면 좋을까요? 한 250 정도 줘볼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진도 좀 50 정도, 넉넉하게 50 정도 주면은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뭐 비슷한 250 너무 적었네요. 너무 적었고, 스태프네임도 너무 작죠, 글자가. 그리고 얘도 지금 위아래 공백보다 좌 공백이 더 크네요. 이것도 가지고 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 컴파일 해 가면서 화면 이제 원하는 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텍스트 사이즈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패딩 20 패딩
뭐 버티컬 패딩을 이렇게 주고 패딩 라이트를 한 30을 줘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다큐멘테이션에 가면은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에 버튼을 가봐서 백그라운드 컬러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저기 보면은 컬러 같은 경우는 컬러 오브 텍스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네, 컬러가. 그리고 iOS에서는 컬러가 텍스트 컬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요 색으로 그 텍스트를 색을 정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화면을 아이고, 이렇게 해서 캡처한 다음에 저장하고 온라인 에디터에 들어가서 지금 이걸 열고 스포이드 툴로 색을 추출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컬러를 이렇게 해주면 백그라운드 컬러 뭐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색깔이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인풋에서도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까만 줄이 보여요. 까만 줄 지금 똑같아졌죠 이제. 그리고 아마 다큐멘테이션에 다 써있을 텐데 다큐멘테이션에 보면은 아마 텍스트 사이즈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텍스트 사이즈는 지정하는 게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마도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주면은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뭐 인심 쓰죠, 뭐 30 주고. 그리고 텍스트 인풋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텍스트 인풋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을 줄 때 뭐 여기 보면은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라인 컬러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언더라인 컬러 안드로이드를 라인이 보기 싫잖아요. 보기가 싫으니까 언더라인 컬러를 줘버리는 거죠. 언더라인 컬러를 배경색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안 보이겠죠.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어떻게 주나요? 텍스트 컬러는 셀렉션 컬러 언더 지금 플레이스홀더 컬러 셀렉션 컬러 언더라인 컬러 플레이스홀더를 지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컬러를 넣으면 될까요? 이런 건 뭐 금방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컬러가 지금 요 색이랑 요 색이 같기 때문에 버튼 배경색이랑 텍스트 색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 까만 줄은 없어졌고요. 지금 스태프 네임 지금 UI랑 보면은 스태프 네임이 중간에 들어가고 하는 건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텍스트 인풋이 너무 붕 떠 있네요. 붕 떠 있고 로그인 버튼은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가로폭도 너무 좁고 지금. 디스를 지정을 해주는 게 지금 보면은 잘못한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마진을 50을 양쪽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였네. 마진을 버튼만 주면은 되는 일이었는데. 그리고 그쵸, 버튼만 주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서 버튼 사이즈, 폰트 사이즈가 여기서 안 먹는다는 게 확인이 됐네요. 버튼 컴포넌트의 텍스트 사이즈는 다른 옵션으로 정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자, 사이즈를. 근데 어차피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는 버튼 컴포넌트를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네이티브 피드, 이거 터처블 컴포넌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터처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 말고. 터처블 오퍼시티로, 이게 터처블 오퍼시티는 이제 안드로이드, iOS, 아까 터처블 네이티브 피드백은 저기 아까 살짝 보니까 안드로이드만 된다는 것 같아서 양쪽 다 가능한 예로 해보겠습니다. 그 버튼을 포기할 거고, 자, 터처블 오퍼시티를 쓸 거고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컴포넌트든 그냥 터처블 오퍼시티로 감싸주면 그냥 그게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디브 웹에서는 디브에 바로 온클릭을 등록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그게 안 돼요. 뷰 컴포넌트에는 이벤트가 안 먹어요. 그래서 온프레스 같은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을 때는 반드시 터처블, 버튼 이런 류의 컴포넌트로 싸줘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아까보다 훨씬 더 다큐멘테이션을 안 봐도 될 만큼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버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냥 하면 되죠. 패딩, 예. 저 패딩을 한 버티컬과, 이게 웹에는 없는 기능인데 사실 웹에는 패딩, 버티컬, 패딩, 호리존털이 없는데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화이트, 폰트 사이즈는 30을 줘보겠습니다. 이 둘은 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위드스는 좀 더 써야겠어요. 400 정도. 자, RTC 텍스트의 폰트 사이즈가 문제가 있었다고 뜨는데, 왜 그러냐면은
숫자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네요. 자, 얼추 비슷하죠 이제? 상당히? 근데 이게 뭐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는 게 좀 그렇긴 하고요. 가운데 정렬 이쯤 되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뭔진 이제 아시겠죠? 가운데 정렬은 온라인 센터가 되고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네요. 20은 너무 작고 한 24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24 정도 주고 지금 여기도 만약에 글자를 쳐보면은 글자가 쳐지죠. 글자가 쳐지는데 그게 너무 작고 색깔은 원하는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너무 작고 이제 키보드에 의해서 막 밀리고 이런 게 있네요. 아이고. 이거는 제가 따로 고치겠습니다. 이건 따로 고치고 이것까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아닌가요? 좀 조금 다른데 하여튼 글자 크기가 많이 로그인 사이즈가 많이 작아야 되네. 그리고 여기 텍스트 박스에 글자 크기가 더 커야 되고 안에 패딩도 좀 들어가야 되고 기왕 하는 김에 뭐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뭐 스타일링 어떻게 주나 패딩을 네, 뭐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컴포넌트를 어떻게 쓰고 스타일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이것만 오늘은 해보도록 하죠. 저장이 안 됐나봐요. 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나요? 더 작아져야겠네. 더 글자는 더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말고도 좀 스타일링이 조금 얘도 더 글자가 더 작아져야 될 것 같고요. 22 정도. 근데 이 네모 테두리 색도 좀 연해야 될 거고 이런 거는 사실 UX 디자이너님이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걸 알려주시면 거기 따라서 하는 게 낫죠. 이거 맞나 안 맞나 매번 확인하면서 하기엔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는 지금 대충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리덕스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 터처블에 온프레스 이벤트 발생하면 홈으로 이동하라라는 홈으로 내비게이트 하라라는 이게 이를테면 이제 웹에서 치면은 A 태그죠. A 태그 href 태그 그 하이퍼링크 보내는 태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홈이 디파인이 돼 있어야 되죠. 홈은 어디 디파인 돼 있냐면은 여기 메인 탭 내비게이터 파일에 보면 홈이 디파인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은 크게 화면은 두 개밖에 없어요. 로그인하고 홈 두 개밖에 없는데 어쨌든 홈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지금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백엔드 단에 로그인 단이 API 콜이 연동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뭘 넣든지 간에 그냥 바로 넘어가요.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넘어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보실지 모르겠는데 베버리지 메인 에피타이저가 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이 홈스크린으로 이동을 해온 거예요. 홈스크린으로 이동을 해왔는데 이제 리액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든 컴포넌트에는 디폴트로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있어요. 이제 뭐 윌 마운트, 디드 마운트 뭐 그리고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렌더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리액트 다큐멘테이션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뭘 제가 하는 거냐면은 스테이트는 이제 그 잠깐 너무 짧아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동글뱅이 그 로더가 지나갔다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오고 처음에는 이제 안 보여주다가 데이터 불러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로더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다 가져오면은 다시 지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다 보시면은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라는 컴포넌트를 이 값에 따라서 이게 트루냐 홀스냐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네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걸 보여주냐 마냐 결정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는 요거예요. 요거 뺑뺑 도는 거. 근데 아까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너무 빨리 그 API 콜이 이루어져가지고 안 보였죠. 지금 이 베버리지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컬에 없는 전혀 디파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그인 누르면 이동해서 바로 베버리지 에피테이저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get 카테고리라는 액션이 콜된 거예요. get 카테고리는 제가 여기 디파인을 해놨는데 어디 돼 있냐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리덕스를 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홈스크린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데이터는 어디로 가느냐? 데이터는 스토어로 갑니다. 스토어로 간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각 스크린마다 스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스크린에는 로그인 스토어, 홈 스크린에는 홈 스토어가 있고요. 각각의 스토어에는 액션과 액션 타입 리듀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액션은 말 그대로 액션이죠. 뭐 불러오는 실제 코드가 들어가고요. 리듀서는 불러온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결정해요. 액션 타입은 별거 아니고 그냥 컨스턴트예요. 그냥 어떤 이벤트 이름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벤트 이름을 그냥 저장하는 파일이니까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항상 이벤트가 정의는 돼 있어야 돼요. 그 코드를 실제로 보시면은 get 카테고리라는 액션이 불려졌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앱스트랙션을 해서 홀 서비스한테 이걸 맡겼는데 사실 여기서 안 해도 되고 이거 홀 서비스에서 하는 걸 여기다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라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홀 서비스를 가시면은 뭐냐면은 여기 실제로 이제 노드를 써보신 분 아실 텐데 이제 디폴트로 리액트 네이티브 하시면은 패치가 같이 따라와요. 패치는 뭐냐면은 HTTP 콜을 보내는 그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뭐 get 콜이나 post 콜, 뭐 put, delete 콜을 보낼 때 쓰는 어떤 함수예요. 이거는 다큐멘테이션 찾아보면은 다큐멘테이션은 인터넷에서 노드 패치로 찾아보시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노드, 실제 이거고요. 이 코드고 여기 보면 예제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만약 에러면은 에러를 던지고 에러가 아니면은 그거를 리턴한다가 홀 서비스가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홀 서비스를 해서 어떤 만약 결과가 성공이면 트라이 캐치인데 성공이면은 그 돌아온 데이터를 아까 정의한 액션 타입에 묶어서 이 액션 타입으로 이 데이터가 왔다라고 패스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이건 안 써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더 리턴 타입은 넣은 거고 만약에 이 홀 서비스 콜 중에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러 코드를 스로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트라이 캐치에서 캐치 돼가지고 일로 들어가요. 페일 코드로. 그리고 페일 코드가 되면 이건 나중에 에러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에러 핸들링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예시로 2개만 지금 넣어놨어요. 어트 서비스는 지금 비어있고요. 홀 서비스는 이제 여러가지 앞으로 엄청난 액션이 여기 정의가 돼야 될 거예요. 이제 카테고리 갖고 오기, 뭐 주문하기,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수량을 증가시키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이제 여기서 더해지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액션 타입도 증가하게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듀서를 보시면은 이제 디폴트로 뭐 앱이 처음 시작할 때는 스토어에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와 프로덕트는 empty array로 빈 행렬로 빈 열로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t 카테고리 석세스가 만약에 이제 성공해서 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어사인을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리덕스는 이미테이터블이라 그래서 매번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타임머신 기능 이런 것까지 있는데 뭐 그것까지 막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약속이다. 그냥 오브젝트를 막 오브젝트 어사인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그냥 생 오브젝트를 그냥 저장한다. 이렇게 해도 코드가 돌긴 돌아요. 돌긴 도는데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니다. 이게 데이터가 꼬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매번 새 오브젝트 생성해서 저장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항상 받을 때는 액션하고 카테고리로 와야 돼. 그리고 지금 이거 자바스크립트 이제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기능인데 예전에는 없던 건데 지금 보면은 타입은 이거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안 했는데도 코드가 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렇게 이 키밸류 페어가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그냥 두 번째 걸 생략해도 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받을 때도 이게 같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리듀서에서 그래서 카테고리를 받아볼게요.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받을 때는 항상 액션에 묻어오기 때문에 액션을 먼저 찍고 카테고리를 찍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은 이제 리프레시 되면 아까의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겠죠? 네, 로그인 화면 들어가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방금 인디케이터로도 도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서버에서 돌아온 값이 출력이 돼요, 콘솔에. 그래서 보시면은 카테고리 아이디, 베버리지, 메인 뭐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아이템이 실제 지금 저기 회장님께서 만드신 그 스웨거 콜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 스웨거 콜 같은 경우도 컴피그 파일을 지정을 해놨어요. 레스트 엔드 포인트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그 홀 서비스에서 이거를 임포트해서 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리덕스를 이용한 데이터 흐름을 간단히 보여드렸어요. 아마 한 번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갖고 오는 행동, 그러니까 내가 서버 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액션과 그리고 액션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읽기 힘드니까 여기 서비스를 하나 정의해서 서비스에서 콜을 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액션 타입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을 다 정의한다. 성공, 실패, 그리고 이벤트의 성격. 그러니까 이거는 카테고리 가져오기, 성공, 실패, 프로덕트 갖고 오기, 성공, 실패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다.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가 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이거를 다 해놓고요. 리듀서 같은 경우는 제가 석세스 케이스만 핸들링을 했어요. 뭐 프로덕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페일 케이스도 다 정의를 해줘야겠죠.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페일 코드 같은 경우는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에러스를 하나 두고 있다가 이제 페일 되면은 그 서버에서 건너온 에러 코드를 에러 행렬에 넣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UI에서 보여주는 식으로 하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구현하긴 할 텐데 그러면 차차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액션 콜을 어떻게 하느냐를 봤을 때
this.prop.getProperties를 해요. 그러니까 액션을 여기다가 홈에다 정의를 하면 첫 번째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뭐 place order라는 액션 하나 지금 막 디파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 중요한 건 밑에서도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요령을 좀 쓰면은 그냥 다른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근데 매번 이렇게 액션을 하나 더 할 때마다 위하고 아래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커넥트 이런 거는 리덕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여기 마찬가지로 맵 스테이트 프롭스 이것도 리덕스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홈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이 홈 스크린이 에게 항상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맵 스테이트는 이 스토어의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스토어의 스테이트. 그리고 prop은 이제 그게 홈 스크린의 프로퍼티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리액트 개념 중에 데이터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스테이트고 하나 prop이거든요. 이제 prop은 자기보다 위에 컴포넌트에서 데이터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은 아까 같이 로그인 스크린 같은 경우는 얘가 루트잖아요. 얘가 루트고 루트 밑에 얘가 있죠. 그래서 얘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얘가 프롭을 내려보낼 수 있어요. 지금 얘는 한 파일 안에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여러 파일에 있는 여러 컴포넌트를 다룰 때는 그렇게 프롭을 내려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 맨 루트 단위에서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가 사실은 그 스토어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자기 차일드로 내려보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뭔가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아니면 그러면은 액션 define 하고, 액션 타입 define 하고, 여기서 핸들 하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 타입 없을 경우는 하나 define 하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늘었을 경우, 예를 들면은 오더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오더스는 state.home.orders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그렇고, 액션은 마찬가지로 액션도 플레이스 오더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 오더를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디파인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덕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딱 작업한 코드까지 바로 GitHub에 올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 날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